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또 오늘은 어떤 주제를 네. 선정해 주셨을까요? 헤드라인이요. 이 중앙일보 보던데 미국 중국서 변화 시그널 원화값 추락 멈추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제금융시장은 이미 한국에서 막 이렇게 막 무슨 그죠? 뭐 후수이체가 어쩌고 뭐 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화는 사실 밖에서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1,300원대로 이제 원화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다는 말은 사실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9월 28일 날요. 원달러 환율이 1,439원 90전이었어요. 근데 어제 종가가 1,384원 90전.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 빠졌더라고. 고점 대비하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게 계속해서 오르다가 1,191원부터 1월 3일 날이 1,191원이었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요. 예, 원래 원달러 환율 보여주세요. 네. 예, 준비가 안 됐나? 지금 이제 달러 예, 인덱스고요. 저건 달러 인덱스고 어쨌든 1월 3일 날 1,191원 80전으로 시작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8일 날 1,439원 90전을 찍고 어제 1,384원 90전이니까 저점 대비하면 원달러 환율이 4% 올랐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네. 근데 저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09.62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고점 대비하면 5% 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충 저걸 보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하루짜리를 보여주셨는데 3개월짜리를 보면 115억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09니까 그러면 1%포인트 그 같은 기간 중에 네, 제거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 한번 걸로 띄워주시면. 띄워줘 보세요. 네. 네. 자, 네, 이게 이제 저 1,300원대 밟은 원화 가치고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고점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고점이라는 게 주요 통화가 약세라는 얘기였잖아요. 예. 그때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영국의 파운드, 유로화, 스위스 프랑, 엔화, 또 저기 스웨덴 크로네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보면 달러 대비해서 5% 강세였다는 건데 그렇죠. 거의 같은 기간에 원달러 환율은 4% 반등했으니까 사실은 그 1% 정도의 갭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소동들이 만든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이게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쁜 소식이라도 할 수도 없는데 헤드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무역 적자 감소에 경상수지 16억 1천만 달러 흑자 전환. 이게 뭐냐? 지난달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였다라는 거죠. 네. 그죠? 근데 무역 적자가 발생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무역 적자가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16억 1천만 달러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뉴스도 사실은 원달러 환율에는 나쁜 뉴스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무역 수지 적자가 그러니까 지지난달이죠. 지지난달에 훨씬 크게 나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유지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도 고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어떤 자금 시장의 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주가에도 또 금리에도 환율에도 상당 부분 녹아 있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이제 그 자산가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그 추세를 볼 때 안에만 보지 마시고 밖에 환경을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의 가격은 우리는 자꾸 그걸 내부에서 어떤 원인을 찾고 과정을 이 진행 과정을 상상하거든요. 사실은 밖을 이렇게 보면 아까 저 호주 캥거루 본드라고 통상 네. 우리가 얘기하는데 호주에서 조달을 했다 혹은 나머지 선진국 통화들이 달러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미 국채 금리가 어제 좀 빠졌더라고요 다행히. 네. 그래서 그런 그 대외적인 환경들이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훨씬 큽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만 하도 그렇잖아요. 뭐 공급이 어떻고 뭐 세제가 어떻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 세계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그 무슨 갑자기 우리가 공급을 늘린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근데 전 세계 금리가 폭등하니까 한국도 따라 올렸고 기준금리 올린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자꾸 내부의 어떤 물론 이제 내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보긴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제가 표현하기는 싫은 게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소규모라고 하냐. 내수 시장을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금융 시장만큼은 정말 해외 변수에 의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내부의 어떤 ABCP 문제라든지 저 보험회사 후순위채 문제도 만약에 미 국채 금리가 지금 4%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2%나 1%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겠죠, 사실은. 예.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감을 회복하는지의 여부가 어쩌면 우리의 내부에 물론 이제 감독 당국이라든지 금융 당국의 어떤 선제적인 조치나 뭐 효율적인 어떤 그런 기능들이 적시적소에 나와줘야 되는 건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관가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위안화도 같은 기간에 꽤 이제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 자체의 어떤 인플레 압력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네. 블룸버그가 그 뭐라고 그러냐 9일에 발표 예정인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잖아요. 1년 전보다 1.6%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예상대로 나오면 22개월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자, 중국의 PPI가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죠? 시간 갭을 두고 미국의 CPI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산품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공산품이니까요. 그래서 10월에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도 2.4%로 전달에 2.8%보다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어제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275 위안으로 전날에 7.3301 위안보다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위안화의 어떤 이 안정감의 회복이 우리가 뭐 프록시 통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화의 어떤 약세의 추세를 돌리는데도 이 중국의 위안화도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코스피에서 1,127억 원을 쓴 매수를 했거든요. 기관도 어제는 2,768억 원을 샀는데 코스피가 2,399.04예요. 감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예. 뭐 2,100을 간다 막 그러던 게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네네. 그때가 언제냐면 9월 말에 환율이 1,400원, 1,440원 가고 그럴 때란 말이죠. 예. 근데 이미 2,400포인트를 이제 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외국인 매수세가 안 줄어요. 네. 그러게요. 네, 삼성전자 그 외국인 매수세의 반은 삼성전자 사고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융시장의 1단에서 느끼는 그 위기감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다소간의 이게 뭐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어렵죠. 네. 다소간의 안정감 이런 것들의 회복에 그 과정에 그런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금융시장이 뭐 계속 출렁이고 영국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고 중국에서 또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하면 정말 좀 걱정인데 그러면 충격이 아주 크죠. 다행히 예. 아주 다행히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미국 주가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금리도 조금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과도한 그 국내 금융시장 특히 대규모 금융회사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과도한 위험 인식 이런 것들은 우리의 투자에 조금은 그 장애를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항상 정확하다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전달을 하다 보면 그게 엇나갈 때가 되게 많아요. 이 감정적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와 우리 다 망했어 그런 거 같을 때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고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는 성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도
뉴스 전달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하셔야죠, 다소 당연히. 불편하더라도 네. 좀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야, 코스피가 2,399인 거는 지금 처음 알았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깜짝 놀란다니까 코스피 2,400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 계좌는 그만큼 못 올랐어요. 솔직히 정프로나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삼성전자가 주도한 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 태조 이방원이 막 할 때는 내 계좌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랬을 거예요. 근데 태조 이방원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 반락을 하고 삼성전자가 주도해 버리면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는 펀드의 수익률은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 대표님 관심사인 키움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이 아하.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아, 그 팩트가 중요해? 팩트를 꼭 나한테 이 아침에 이 기분을 망쳐야 되게. 잘하다가 한 번씩 날았다. 아 이게 계속 팔로잉을 해드리고 싶은 충성이죠. 키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15% 44? 감소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장사를 못했어. 안 그래도 지금 한 30%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저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관심 있는 뉴스를 끝까지 팔로우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태도 아주 바람직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 우리 회원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꼭 끝까지 취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도 고생해주신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밉지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